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되면 파장이 어떻게 되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 해주셨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이게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그랬었는데 네. 결국은 반대로 지금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돼서 307년 만에 독립 시도가 일단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 반대가 55.3%, 찬성 의견이 44.7%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투표율이 또 엄청 높았어요. 얼마나 됐죠? 84.59%래요. 거의 아픈 사람 빼고 거의 나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이 영국이 1950년에 총선 투표율이 83.9%였대요. 그래서 그걸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패배, 그래서 이제 알렉스 세먼드 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패배 인정했을 때 당연히 그랬겠죠. 독립 지지자들 여기저기서 울음 터뜨렸고요. 사진 보니까 뭐 엎드려서 우는 사람 그렇죠. 이런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특히 스코틀랜드 국기 이렇게 싸고 이렇게 뒷모습 맞아. 네, 굉장히 안타깝고 허탈한 그런 모습이었죠. 또 반면에 이제 반대운동 지지자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에 아주 들썩였고요. 외환시장에서 약세였던 영국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였고 영국 런던 증시도 소폭 올라서 개장하는 등 시장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는 급한 불은 꺼졌다. 뭐 이런 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일단은 뭔가 다 일단락이 났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세를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아직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죠. 당장 투표율이 그렇게 굉장히 높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핫한 이슈라는 뜻이겠고 그리고 독립을 찬성한다라는 의견도 44.7%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한 뭐 10에서 15년 있으면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소한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캠페인 과정에서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단시간 내에 봉합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국론 분열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영연방 사실 해체 위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심지어 기름 나오는 지역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파급 효과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먼드는 졌지만 이겼고 캐메런은 이겼지만 졌다라는 멘트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많이 있던데. 나왔죠. 뉴스에서도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렉스 세먼드 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투표에서 반대로 나왔으니까 진 셈이잖아요. 그래서 패배 인정했고요. 실제 패배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코틀랜드인은 민주적 결정을 수용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먼드가 얻은 것이 캐머런 총리가 잃은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스코틀랜드는 그 투표에서 졌지만 거기 수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얻은 것이 많고 이거 독립을 반대했던 영국 총리는 실제로는 독립 못하게는 했지만 잃은 것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투표에서 그 독립 찬성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독립하지 마 이러면서 캐메런이 약속한 것들. 대표적으로 조세권하고 예산권까지 주겠다. 엄청난 그 자치권 확대거든요. 돈이 최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단 이 세먼드 자치정부 수반은 얻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에 독립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다 결속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캐머런 총리는 이 약속한 거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당내에서 보수당 내에서 반발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많이 줘도 돼?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다가 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지금 뭐 경찰권, 복지 정도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이번에 그 분리독립 투표 한 방으로 조세권하고 예산권을 얻어냈잖아요. 그럼 북아일랜드에서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또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캐머런 총리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렇군요. 이게 영국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비단 영국 안에 북아일랜드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솔직히 분리 독립 시도하려는 어떤 도미노 현상 같은 것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요. 만약에 이 투표에서 독립 반대로 나오면은 다른 나라의 분리 독립 움직임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그 대표적으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예정대로 오는 11월에 분리독립 중립 주민투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이런 반대로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시 해보겠다라는 걸 한다. 네,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사실 카탈루냐주도 보면 올해가 이 스페인 국왕에게 카탈루냐주가 항복한 300년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비슷하네요. 네, 그 시기 비슷하고 스코틀랜드는 307년이었죠. 네. 네. 그리고 300년 또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그래서 올해 우리도 뭔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민투표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투표를 치르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도 갈등이 나오겠죠. 스페인 중앙정부 당연히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카탈루냐주 의회에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이 베네토주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플랑드르주 뭐 등등 다들 자치권을 원하는 뭐 주민의 목소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자치권을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죠. 이들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의 특징이 일단 뭐 민족이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그렇죠. 박해를 받고 소외된 지역들이 많죠.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영국이 너무 싫어. 난 영국에 있는 게 싫어. 이런 것 때문에 분리독립을 추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왜 모든 것이 런던 중심으로만 가느냐. 그래서 이런 승자 독식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겠다. 그래서 평등한 것을 원하는 그 목소리가 결국은 분리독립이라는 목소리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리독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민족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평등하게 하고 불만이 쌓이지 않는 어떤 정치 환경, 경제 환경을 만들면 이런 갈등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봐. 이런 인식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11월에 일단 스페인 선거가 있고 투표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강제 합병 그리고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들 싸우고 전쟁하고 심지어 뭐 학살도 당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도 일본의 한 그런 거였잖아요. 강제 합병이 됐었죠. 독립 일어난 지 지금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갈등 앙금 남아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도 파장이 좀 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또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었던 것도 있죠. 최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초반부터 쭉이니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대화도 아예 없고 그 국제 무대에서 만나도 서로 외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왔었죠. 예, 나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약간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질 않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서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별로 이게 또 진행 상황이 한일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오는 가을에 개최될 국제회의의 계기에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거든요. 맨날 해왔던 말이잖아요, 일본 측이. 뭐 일단 그래도 친서를 보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힌 거는 처음이니까. 근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가을에 하는 국제회의라고 하면은 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뭐 정상회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중에서 한일 정상회담 뭐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이 친서 내용 또는 아베 총리가 보내는 이 러브콜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의 이 역사적인 문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안 된다라는 그 전제가 계속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 그 전제 조건을 걸었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직접 입으로 여러 차례 그런 일종의 전제 조건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쉽게 이런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계속 명확히 해왔고 그랬죠. 이번에 그 친서를 받고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도 역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또는 한일 관계 개선 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